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히 제가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니 마음이 벌써 벌렁거리네요. 저는 지금 40대 주부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에 충실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남편이랑 힘을 합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으고 모아 집도 샀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애들한테는 아낌없이 쓰고 저의 허리띠는 졸라매며 그렇게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이란 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말년에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참으로 대단했구나 하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기꺼이 제 사연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요구를 전해 들으며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 내 인생의 가장 빛이 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하게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인연은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강원도에서 쭉 자랐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민박집 사업을 하셨어요. 요즘 펜션처럼 으리으리한 것은 아니었고 딱 그냥 대학생들이 당시에 MT 같은 것을 오면 지낼 수 있는 커다란 민막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늘 철이 되면 대학생들도 집이 북적북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랐죠. 대학에 가려면 수능을 봐야 하는데 대학생들이 밤새 시끄럽게 술을 먹고 놀고 떠드니 공부에 집중이 될 수가 있겠나요? 민박으로 사용하는 집이랑 저희 집이랑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고스란히 제 귀로 전달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고3일 때 한여름 MT 시즌이 제일 힘들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오는데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대학을 간 인간들은 저렇게 놀고 있으니 부럽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기도 했죠. 그러던 도중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지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에 MT를 온 남편이랑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거든요. 제가 목표를 하고 있었던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에 궁금한 게 참 많아서 아무나 붙잡고 공부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 학교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술을 먹다가 잠시 담배를 태우러 나온 남편이랑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제가 고3이라고 하니 성심성의껏 남편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군대 복무를 막 마치고 나온 복학생이었는데 제가 참 귀여웠나 봐요. 이것저것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더니 저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면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죠. 그 뒤로 공부를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밤에 몰래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 점점 마음속 안의 호감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보았을 땐 그저 궁금한 게 많은 귀여운 학생이었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3개월간 전화통화를 가끔 하면서 서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밤 10시에 하는 통화를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능을 보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 건지 뭔지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 떡하니 입학을 하게 되어 저 혼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하냐면서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셨죠. 하지만 제 인생인데 제가 목표한 곳을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에 올라오게 된 저는 지낼 곳을 찾다가 결국 남편이 소개를 해준 대학교 근처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남편도 지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짝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 같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또 서로 필요한 족보가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제가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은 쪽이 훨씬 많지만요. 남편은 공대,
저는 인문계열로 사실 같이 수업을 듣는 것도 없고 건물도 너무 달라서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서로 시간을 맞춰 학식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탐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서로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남편이 졸업을 하는 날 팍 터지고 말았죠. 남편은 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하숙집에서 마주칠 일도 없고 학교에서 만날 일도 없지 않겠어요. 저는 졸업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나는 게 너무나도 불안하고 마음이 울적했어요. 결국 졸업식 날 고백을 했고 남편은 수줍어하면서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 비슷하게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죠. 취업을 한 남편은 회사 일에 지쳐서 항상 힘들다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남편의 자취방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 저는 그가 칭찬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더욱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운도 좋게 남편이 알아봐준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은 덕분에 떡하니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챙겨주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죠. 학교에서도 꽤 유명했어요. 각자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애를 한다는 게 소문이 쫙 나서 다들 언제 결혼할 거냐, 빨리 국수 먹여달라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서로의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사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죠. 제 나이가 22살이 되었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연애만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서로 부모님도 몇 번 찾아뵙고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가에서도 남편의 나이가 35이 되니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그 긴 시간을 연애하면서 싸움도 별로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같이 사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월세 비용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유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커플보다 장수 커플이다. 너무 보기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더욱더 행복했어요. 빠르게 찾아온 아이 덕분에 저는 양가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강원도에 계신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에 자주 찾아오시며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가셨거든요. 저는 일도 그만두고 뱃속의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정말 꼬마일 때부터 보았던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촌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웨딩홀 장소가 저희 집이랑 멀지 않았어요. 원래 서울은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동네잖아요. 저는 당연히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서울에서 사촌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당일에 오려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버스도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셔야 하니까 차라리 미리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같이 결혼식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래도 되겠니? 안 그래도 나도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랑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여유 있게 이틀 전쯤 가게 되면 나도 편안할 것 같구나. 그 짐들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엄마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도 그럼 이틀 전에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일이 좀 있어서 그거 처리하셔야 돼서 아마 결혼식에는 참석 못 하실 것 같다. 내가 대표로 다녀오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친척집에는 다 연락 돌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나만 이틀 전에 올라가서 시정도 좀 보고 하마. 요즘은 시장에서 물건 사면 다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라.
네, 알겠어요. 그러면 다다음 주 주말에 결혼식이니까 목요일쯤 오셔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길 기다렸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거라 잔뜩 기대가 되었죠. 서울까지 오는데 교통편이 오죽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아이 데리고 강원도로 갔지. 친정엄마를 서울집으로 모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딸이 살림은 잘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제대로 초대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떨리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친정엄마가 결혼식 때문에 온다고 말을 했더니 시큰둥하게 알겠다면서 자기도 주말에 좀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결혼식인데 같이 갈 줄 알았더니 근데 저도 시댁 행사 있을 때 아이 때문에 몇 번 빠진 적이 있었으니까 남편에게 별다른 잔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게 목요일이 되고 친정엄마는 남대문 시장 구경 실컷 하시고 집으로 오셨죠. 집 구경 한번 싹 하시더니만 너무 잘 꾸며놨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글쎄 친정엄마를 보더니만 인상을 팍 쓰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아니 주말에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벌써 오셨어요? 오늘 목요일인데 결혼식이 오늘이었어? 아니 결혼식 토요일인데 엄마가 서울 구경도 좀 하시고 싶다고 하시고 당일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내가 미리 오셔서 며칠 지내다가 가라고 했지. 내가 엄마 오신다고 했잖아. 주말에 오신다고 했잖아. 아 배고파. 빨리 밥이나 줘. 장모님 혹시 강원도에서 뭐 좀 가지고 오셨어요? 반찬이나 강원도 특산물. 저 오징어 순대 진짜 좋아하는데. 응? 오징어 순대는 혹족까지 가야 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오징어도 안 잡히는데 무슨. 내가 짐이 많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이번에는 뭐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저 택배로 보내줄까? 예? 빈손으로 오셨다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딸 집에 오시는 건데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 반찬이라도 좀 가지고 오시지. 제가 장모님 김장김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진짜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이 너무하신다. 김장김치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찾아워. 이번에 김장하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그걸 언제 기다려요? 에휴, 나는 복도 없지. 아, 남들은 장모가 사위 사랑이 넘쳐나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아이, 어떻게 된 게 우리 장모님은 그런 사위 사랑이 하나도 없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나의 집에 올 때 우리 사위 줘야지 하면서 무슨 감자즙이라도 챙겨오겠다. 아이고, 아유,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서울 구경할 생각에 짐을 최소한으로 들고 온다고 내가 뭘 챙겨올 생각을 못했어, 사위.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챙겨올게. 서운해하지 마로. 다음에 또 오시게요. 됐어요. 시골 양반이라서 그런 건지 도시 사람들이 뭘 주고받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장모님 수준에 맞게 반찬 타령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일 좋은 선물은 돈이죠, 돈.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면 몰라도.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지 뭐가 어째? 아이, 농담이야, 농담.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자, 아무튼 장모님, 편안하게 쉬세요. 저는 눈치 보여서 방에 틀어막혀야겠네요.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엄마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한테 반찬이라도 싸들고 왔어야 했다면서 내일 당장 시장 가서 반찬거리장 좀 보자고 하시는데 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위놈이 장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착한 우리 엄마는 남편이 한 말이 신경 쓰였는지 눈치를 보셨어요. 토요일이 될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과일이라도 먹자, TV 보자 해도 잔다고 안 나오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이 미친놈은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은 거들떠도 안 보고 피자 시켜 먹자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사촌 결혼식이 끝이 나고 더 있다가라는 제 말에 친정엄마 불이 나게 강원도로 내려가셨죠. 너무 열이 받아서 토요일에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 엄마를 내쫓아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뭐? 반찬에 돈에? 너 진짜 미쳤어? 내가 우리 엄마 앞이라서 하도 못 내고 아주 3일 동안 소갈이 안 늘어 질끌어 죽는 줄 알았다. 네가 제정신이야? 야, 아이소 어디 남편 멱살을 잡아. 너 이거 안 나? 놓긴 몰라.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손을 놓으라 말아야. 너 오늘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참나. 야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해주는 걸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 사랑에 오죽고 부족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시던 거 당신한테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 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그만큼 해주시냐? 아니잖아. 사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저한테 정말 끔찍하게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니까 딸이 있었으면 하셨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아주 그냥 하트 뿅뿅이셨어요. 시집살이? 그런 거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버님께서 저를 꽁꽁 싸고 매시니까 시어머니의 질투도 어마어마할 정도였어요. 살면서 늘 호랑이 같았던 시아버지께서 저만 보면 녹은 아이스크림 마냥 흐물흐물해지시는데 남편이고 시모고 전부 다 질투가 날 법도 하죠. 남들 몰래 저한테만 용돈 챙겨주시고 저 먹으라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줄 서서 사오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런 시아버지를 얻은 것은 복받은 일이긴 한데 아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잘 해주시는 거랑 저희 친정엄마가 남편 눈치 봐야 하는 거랑은 다른 일 아닌가요? 그걸로 대판 싸웠죠. 문제는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글쎄, 시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감싸돌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질투를 진짜 대놓고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이랑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저희 시아버지 은근 짠돌이시거든요. 가족들에게 사치는 금물이다 하시면서 사신 분인데 저한테 쓰는 돈은 별로 안 아까워 하셨었어요. 필리핀 갔다 오시면서 면세점에서 사왔다고 꼭 사와야 하는 화장품이더라 하시면서 저에게 완전 비싼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너무 비싸서 구경만 해본 제품이었는데 제 앞에 떡하니 주신 거죠. 물론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주신 것이었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주시고 가셨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했죠. 심지어 아까워서 뚜껑도 못 열겠더라니까요. 아가, 아끼면 똥 드는 거 알지? 팍팍발로 팍팍. 여자 피부 관리는 30대, 40대에 하는 거라고 하더라. 내가 면세점 직원한테 추천받은 제품이니까 꼭 빨리빨리 써라. 내가 확인할 거야.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그날 저녁부터 바로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시작했죠. 근데 글쎄 남편 놈이 화장대 위에 새로 생긴 화장품이 있으니까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나 봐요. 가격이 어마무시하니까 놀래서 뛰쳐나와서는 저한테 미쳤냐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 작은 크림 하나에 80만 원이란다, 80만 원. 근데 이걸 스킨에 로션에 크림에 아이크림인지 뭔지까지 세트로서?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있다고 이런 서치를 부려. 무슨 소리야. 그거 나 선물 받은 거야,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말하면 안 돼. 근데 이 입산 놈이 건수 하나 제대로 잡았다 싶었는지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쪼르르 일러 바친 거죠. 본인은 선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며느리만 줄 수 있냐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진짜 막말을 하시는데 너는 그런 걸 홀라당 받아 챙기니? 내 생각은 안 해? 그런 걸 받았으면 나한테 가져와서 어머님 쓰셔라 해야지. 좋다고 네 얼굴에 쳐바르고 있어. 아우 내가 진짜 속이 상해 죽겠다. 이 양반은 내 립스틱 하나도 안 사오면서 그 비싼 스킨 로션 세트를 며느리에게 사다 바쳐? 내가 진짜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아우 못 살겠다고. 시어머니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도 이렇게는 못 산다. 이혼할 거다. 니네 애비 너무하다 난리를 치셨나 봐요. 남편놈 지가 가서 쪼르르 일러 바친 건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 난리를 치더라니까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저 붙잡고 이야기를 안 하면 속에 무슨 울화가 쌓이는 건지 뭔지 하나같이 저한테만 난리를 치는데
저도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붙었죠.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 집구석 탈출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는 그 선물을 왜 받아서는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냐? 우리 엄마 이혼한다고 아주 난리다 난리. 네가 그 선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미치겠다. 내가 어머님한테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가서 쪼르르 일러바친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꼰지른 게 누군데 나한테 다 찌집어씌워. 당신 거의 입방정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고. 아버님이 나 주시겠다고 선물 사온 건데 그럼 어머님 드리세요. 전 못 받아요. 이러냐. 그랬어야지.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 화장품 네가 우리 엄마한테 양보를 했어야지. 홀라당 받아서 좋다고 써놓고는 왜 말이 많아? 아버님이 나 예쁘다고 사주신 건데 왜? 그럼 네가 돈 모아서 어머님한테 선물해드리던가. 맨날 입으로만 효도하는 주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니길래 맨날 그렇게 야근이다 주말에는 약속이다 하면서 바빠? 평생 집돌이였던 당신이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싸돌아다니냐고? 갑자기 화살이 왜 또 나한테 튀어? 말 그대로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못 보던 친구들 좀 만나고 한 거 가지고 이제는 말 돌리기냐? 내가 화장품 가지고 뭐라 했다고 괜히 나한테 꼬투리 잡아서 너무 거렸고 쓰는 거지? 내가 무슨 수를 썼다고 그래? 당신 진짜 요즘 수상해서 그래. 수상해서 맨날 집이 최고라고 주말에 밖에 나가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요즘 들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꾸 밖에 나가니까 하는 소린 거 아니야? 바람? 누가 바람이 났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말어. 뭐, 아니? 바람이 불었다고 했지 바람이 났다고 했어? 어머,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수상하게. 됐어. 잘 거야. 말꼬리 붙잡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 자잘자잘하게 그렇게 싸우는데 바람 불었냐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게 너무 수상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몸에 지방량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을 자꾸 나돌아다니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하도 집에 붙어 있어서 매일 붙어 있으니 더 싸우게 되는 건가? 생각도 했을 정도로 집돌이였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이놈이 글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나이 40에 바람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엄청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우연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주 우연히 대학 동기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되었거든요. 예, 너 그 생일이지? 진짜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더니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져?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곧 생일이긴 하지.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 나 얼마 전에 백화점 갔다가 재훈 씨를 딱 봤지 뭐야. 얼굴도 하나도 안 변했더라 글쎄. 너도 알지? 결혼 반지, 커플 반지로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 말이야. 거기서 재훈 씨가 선물 하나 포장해서 나오던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여름에 태어났다는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 옷 생일이구나. 와, 저렇게 비싼 액세서리를 선물하는구나. 부러워 주는 줄 알았다니까. 그이가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선물을 샀다고? 뭐지? 여태 그런 거 한번 선물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어머, 내가 혹시 또 스포일러 한 건 아니겠지? 선물해주면 너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줘야 한다. 나도 재은 씨한테 인사나 한번 할까 했는데, 내가 또 재은 씨랑 접점이 없잖아. 내 얼굴 기억도 못할 것 같기도 해서 아는 척 안 했으니까 재은 씨도 내가 선물 사는 거 본 줄 모를 거야. 모르는 척 연기 잘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은근히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반지를 해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제 생일도 까먹은 건데 케이크 하나를 안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바람을 피우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휴대폰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았거든요. 우리 남편 휴대폰 지문 인식이랑 패턴 인식 2가지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동체 시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남편이 패턴 인식하는 거 외웠다가 그대로 써먹었더니 휴대폰 잠금이 딱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사진첩부터 메시지함까지 가관이더라고요. 상간녀랑 당당하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상사들에게 접대 골프를 하는 거라고 하더니만 그 상간녀랑 놀아난 것이었더라고요. 흔적이라도 빨리빨리 지우지. 어이가 없어서는 저는 아직 아이도 어리겠다,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바로 시댁부터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다 까발려서 쪽팔림을 제대로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천안까지 와서 밥을 먹자고 하나요. 사람이 저를 들었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솔직히 이 상태로 밥을 먹자니 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부터 드릴게요. 나한테 바람이 불었다고? 바람이 든 건 당신이겠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는지. 아버님, 전 못 견디겠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바람이 들었다니. 지금 우리 아들놈이 뭐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를 하는 게요? 네, 아버님. 이 인간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증거 다 찾아냈어요. 글쎄 휴대폰에 당당하게 상간녀랑 찍은 사진을 저장해뒀던데 뒤치지 않고서야. 이런 미친놈이. 이게 다 사실이야? 이 전하의 노망난 놈 같으니라고. 감히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워? 너 그게 진짜야? 아이고, 어떻게 내 자식이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냐?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이 또라이 자식아.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셨죠. 저희 시아버지께서 바람 피우는 놈들은 인간 말종이라고 상종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시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람둥이셨대요. 평소에 시할머니께서 끙끙 앓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시할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자 요양원 같은데 가둬두시고 쳐다도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바람 피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장난 아니셨는데 자식 새끼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정말 눈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를 하셨죠. 등짝을 얻어맞던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힘껏 뺨을 올려 붙이는데 남편 놈이 놀라서는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아무런 반항도 못하더라니까요. 이 망나니 같은 새끼, 내가 얼마나 바람 피우는 종자들을 혐오하는지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 네가 아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꿈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안달이 났어. 너 같은 놈 내 자식도 아니다. 어디 감히 바람을 피운 놈이 내 집에 발을 들여. 너 당장 나가. 아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요 진짜. 여보, 우리 아들이잖아요. 한순간에 실수일 텐데 저렇게 얻어맞았으면 정신 차리겠지. 연일 끊자고까지 하고 그래요. 애금 한선하겠죠. 당신 지원 그걸 말으라고 해? 다른 안으로 굽는다고? 며느라가가 상처받은 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아유, 아니 뭐 며느라가도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얘가 눈에 돌렸겠죠.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바람 피운 놈이 죄인인데 누구한테 죄를 덮어씌우는 거야? 당신이 제정신이야? 바람 피운 놈을 옹호하게? 아이고 진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누군 소리 못 지르는 줄 아나? 내 아들인데 당신 아들인데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피잖아요. 두 번 다시는 실수 안 한다잖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굴어? 그래도 당신 자식인데 잘못했다고 비면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데 제가 잠깐 눈이 돌아갔나 봅니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똑같이 또 바람을 피우면 분 없이 전 재산 다 마누라한테 주고 떠날게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다 정리할게. 지금 바로 헤어지자고 연락할게. 여보, 정말 잘못했어. 그러더니만 휴대폰을 열더니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헤어지자고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간녀가 당황해서 자기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전화기를 빼앗아서는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어디 다 큰 여자가 정신없이 유부남을 만나. 자네도 결혼했나? 그러면 내가 자네 남편에게 다 일러바친 수가 있네. 이대로 정리하게 해. 소송당하고 싶은 거 아니라면 이대 정리해.
한 번만 더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는 꼴 보이면 조면을 싹 뒤집어 붙이라러. 시아버지께서는 저 대신에 화를 잔뜩 내주셨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깊이 실망하고 말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지만 바람 피운 놈을 옹호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이 저에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또 그 모양은 보기 싫으신 건지 시어머니가 인상 팍팍 쓰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신다고 해도 남자가 실수 한번 할 수 있지 하면서 넘기실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예, 아이 시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어디서 막말을 하고 그래.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이 막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아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요? 두 번 실수할 줄 어떻게 알아요? 지가 두 번 나지는 안 그러겠다는데 각서라도 받던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한 번 된통 당했는데 두 번 실수할 것 같으니?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오래 봐놓고도 몰라.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봐오면서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웠을지 제가 모르는 단연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예, 너 정말 말 다 했어. 우리 아들 그럴 놈 아니라고? 모르는 거죠? 잘못했어. 두 번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한 번만 믿어줘. 여보, 내가 각서 쓸게. 이 앞에서 각서 쓸게. 내가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내 전 재산 다 넘긴다고 각서 쓸게. 남편 놈, 두 번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저에게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각서를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혼을 마음먹고 간 것인데 그렇게 빌고 시아버지께서도 면목 없다면서 이혼은 말리지 않겠지만 아이 생각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부부싸움을 많이는 했지만 그만큼 알아온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서로 화해도 빨리 했고 또 마음 맞춰서 살아오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아이가 있잖아요. 어른들 일 때문에 아이가 크게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 그리고 시부를 봐서 딱 한 번 눈을 감고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글쎄 몇 조가 지난 뒤 기하말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글쎄 초록불이 깜빡이는 시내 건너신다고 무리하게 뛰던 도중에 시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채 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60대 후반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덜덜 떨며 울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전화로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면서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시는데 저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무슨 정신인지 애를 들쳐 업고서는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연간실로 찾아가게 되었고 오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인생사 아무것도 모를 일이라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께서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남편도 놀랐는지 단박에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일 내내 이뤄진 장례는 조문객들로 가득했는데 그러던 도중 보험회사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평소 너무나도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시어머니께서 노후까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사망보험을 들어두셨던 겁니다. 엄마, 무슨 전화야?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그래? 예, 글쎄, 너희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라. 아직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장례 끝나고 찾아가라는데 무슨 금액이 그리 큰지 내가 손발이 떨려서 아주 미치겠다. 보험금이 크다고요? 얼마나 되는데? 막 1억, 2억 그 정도 수준이요? 무려 5억이란다, 5억. 평소에 그렇게 보험 타령을 하더니 이 돈을 이렇게 남겨주고 갈 줄이야.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쩌냐, 아이고. 5억이나 된다고요?
남편이 쏘스라치게 놀라는데 저도 솔직히 옆에서 좀 놀라긴 했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만 태어나셨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 죽은 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시면서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웬 까만색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는 저나 남편, 시어머니께는 인사도 하지 않고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어멍 우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싶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한참을 울고 기도를 하고 나온 여자가 저희 시어머니 앞에 떡하니 앉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는 몇 번 봐서 기억이 딱 나네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그이의 지금이 그 일아니요? 아니 누구신데 제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그러십니까? 저는 초면인데요. 저는 장민철 씨 애인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다른 게 아니라 그이가 저랑 약조한 게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이가 사망보험 가입해두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혼자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이가 참 많이 도와주었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혼자 남을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사망보험금을 전부 저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자, 잠깐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장민철이 우리 남편의 애인이라고요? 아이, 새파랗게 젊은 년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맞아요. 저 아직 50대로 젊긴 하거든요. 그이가 항상 예쁜이라고 불러줬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아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얕은 수를 쓰고 있어. 네 년이 누군 줄 알고 보험금을 내놔라 말아야. 이거 정신 나간 년 아니야 진짜. 그러더니 저랑도 나이 차이가 한 10살 남짓 날 것 같은 그 여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음성 파일에는 글쎄 시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보험금을 주겠다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약조 하나 하지.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사망보험금이 5억 정도 나오거든. 그거 우리 이쁜이 다 가져. 이쁜이 다 줄게. 아이고 우리 이쁜이 나 없으면 오지게 살겠어. 혼자의 몸으로 힘들겠지. 고생하겠지. 그 고생 나는 못 봐. 그러니까 우리 이쁜이 우리 김아령이 다 가져.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 들어있는데 저랑 남편은 입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리 나오자마자 눈을 뒤집으시면서 그 불륜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뒤 흔드셨어요. 그렇게 저희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네 하시더니만 이게 웬걸? 뒤에서 주머니 제대로 차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으니 그 여자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라니까요. 남편만 놀라서 두 사람 떨어뜨려 놓겠다고 말리고 내가 미쳤다고 우리 양반이 남긴 5억을 니년한테 주냐? 불륜? 아이고 이 미친 양반 같으니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불륜을 저질러 이 미친인가나. 나한테 치겠다고 2억까지 했는데 왜 못 준다고 네가 난리야? 이 찐빵 노인네가. 그 있는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사랑? 아직 연병을 떨어라 연병을. 아이고. 시모는 불륜녀랑 싸우다가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죠. 장례식장에 연계된 병원에 입원을 하니 그 짧은 사이에 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엄청나게 크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엄청 쌤통이다 싶었죠.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솔직히 좀 충격이긴 했지만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저한테 했던 시모의 말이 귀에 맴맴 맴돌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면서 아들 편을 들더니만 쌤통 아니겠어요? 이제 시모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겠죠. 근데 웃긴 게 남편 놈이 글쎄 그 5억이 탐이 났던 건지 뭔지 시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불륜녀에게 5억을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소송을 걸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끙끙 앓으셨죠.
어머님 지금 막 눈 뜨셨고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5억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와? 5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평생이 가도 못 만질 수도 있는 돈이라고. 그 여자한테 눈 뜨고 고배일 일 있어? 절대 안 되지. 무조건 소송 걸어서 되찾아와야지. 그래. 걸자. 소송 걸자. 내가 그 돈 죽어도 못 뺏긴다. 남편이랑 시모는 일을 완전히 갈아버렸죠. 저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어요. 그 돈이 제 돈도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 한들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물론 저한테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지면 기쁘기야 하겠지만 제가 욕심을 낼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소송 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시아버지께서 보험 수익자를 불륜녀 이름으로 해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지정을 해뒀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라 그대로 빼앗길 뻔했는데 마지막 장치를 해두신 건지 뭔지 수익자 지정을 해두지 않아서 그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녹음 파일도 크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녹음본이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네요. 유언을 남기려면 유언자의 취지, 성명과 생년월일, 증인도 있어야 하고 아무튼 복잡한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예쁜이 가져가. 한 게 전부라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나 뭐라나. 결국 불륜녀는 내 돈 내놔만 외치다가 돈 한 푼 못 얻어내게 되었죠. 비장하게 소송 준비를 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이었죠. 5억은 뺏기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버님의 바람은 어머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모양이었어요. 저를 붙잡고 어찌나 넋두리를 하시던지. 솔직히 저는 고소한 마음이 크긴 했는데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사람 잘못 봤다고 자기가 너무 남편을 믿었다고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모가 온전히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끝이겠구나 했죠. 일상으로 복귀를 한 뒤에 야근 핑계를 대면서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야근은 개뿔. 술을 처마신 건지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저는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글쎄 남편 새끼가 5억이 이제 그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 5억이 시부 상간녀에게 갈 뻔했을 때는 잠자코 있었던 놈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개새끼 아닙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봐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시선도 맞추지 않고 하얀 종이를 내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이혼서류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가 받아들고 열어보니까 이혼 소장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한번 들어보자.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는 알지? 그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매번 야근하면서 회사에 비배거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 돈 투자해서 잘만 굴려서 불리기만 해도 지금부터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 돈으로 나도 내 인생 어디 한번 새 출발해보려고 하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자. 새 출발? 왜? 그년이 너 5억 생기니까 나랑 이혼하고 결혼이라도 하자고 그러니? 네가 만나는 그년 말이야. 그 여자랑은 헤어진 거 알잖아. 내가 의심된다고 해서 내 휴대폰이랑 위치 추적하는 거 연도하는 어플도 깔아뒀었잖아. 내가 회사 집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 거 봐놓고 의심을 해? 나 네가 의심할까봐 골프도 안 치러 다니는 거 알면서. 그럼 단순히 5억을 수령하게 되어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애까지 버려가면서? 애는 당신이 잘 키워. 양육비는 매달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란 일으키지 말고 도장 찍자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하고 난 피곤하니까 이만 들어가서 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방에 딱 들어가는데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저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놈이 한 번 바람 피운 놈인데 두 번은 못 피우겠어요. 한동안은 야근이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것이고 전부 그만두더니 다시 슬슬 시동을 걸길래 느낌이 딱 왔죠. 사실 남편이 한 번 바람을 걸린 이후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에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두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동선은 정말로 회사와 집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웠을 때랑 똑같이 야근을 핑계 삼아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의심되기도 했고 또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흥신소에 남편의 미행을 부탁해 두었어요. 정말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하는 남편을 보고 의심을 했던 건가 싶었는데 남편 회사 건물이 1층부터 12층까지는 사무실로 운영되고 13층부터는 원룸 같은 주거시설로 이루어진 건물이었거든요. 이 치밀한 놈이 글쎄 원룸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출입구는 동일하니 회사에서 야근을 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남편이 너무 야근을 자주 하니 흥신소 직원이 배달기사인 척하고 남편 사무실 앞을 서성이다가 글쎄 남편이 1층이 아닌 15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15층에 원룸을 얻은 사실까지 알아낸 거죠. 그 뒤로 배달기사인 척 15층을 배회하다가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하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이 그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놓고 바람 안 피운 척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저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잠든 그놈의 얼굴에 퍼 부었습니다. 그놈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데 뺨 한 대 후려 갈기고서는 방을 나왔죠. 당연히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쫓아왔지만 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다 무시한 채로 집을 나와 어플로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 놈 물벼락은 맞게 해야 하니까 도착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바가지로 떠서 남편한테 뿌린 거거든요. 택시를 타고 그 야밤에 무작정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현관문을 두들기니 시어머니께서 자다 깜짝 놀란 상태로 나오셔서는 미쳤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요. 이 사진 보세요. 이제는 하다하다 회사 건물에 원룸 얻어서 불륜에 저지르고 있지 뭡니까? 제가 이 꼴을 어떻게 더 참아요? 어떻게? 못 참아. 바람 피운 놈이랑은 죽어도 못 살아. 이혼할 거야. 어머님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런 갈아먹어듯이 한찮은 놈 같은다고? 바람을 여전히 피우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람이라니 죽어도 용서하지 마라 너. 죽어도. 그 자식 나한테 5억 내놔라. 5억 자기 주면 돈 불려주겠다 지랄 연병을 하더니 바람난 년이랑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내가 5억을 주나봐라. 아니다. 예. 너 그 5억 너 가져라. 네. 5억을 절 주시겠다고요? 그래. 바람 피운 새끼가 남긴 돈 더러워서 안 쓴다 내가. 근데 바람 피우는 아들놈한테 주면 되겠냐? 어디 바람 피운 것들끼리 속 한번 끓어보라지. 너 가져. 내가 너 줄게. 그러니까 이혼해. 바람 피운 새끼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거 아니다. 전화에 썩을 놈들. 아주 찢어버릴 것들. 저는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역시 역지사지로 당해봐야 안다고 시어머니께서도 그 불륜녀 때문에 시아버지 장례 이후부터 이날까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진짜 마음고생 심하게 하셔서 살이 7kg 이상 빠지셨거든요. 자기 일이 되어 보니까 제 마음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된 그 5억을 저에게 증여해 주시면 남편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려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머리를 쓰기로 했죠. 저는 일단 남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도장을 찍고 재산 분할을 받은 뒤에
작은 집을 얻어 아이와 함께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전은 시작이었죠. 전 남편 몰래 시어머니와 내통을 하면서 은밀하게 작업을 쳤어요.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아들놈까지 바람나서 이혼하고 불륜녀랑 재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콩가루라고 욕을 하겠니. 너 몇 년 해외 나갔다 와라.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해외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소문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와. 갑자기 해외요? 아니 무슨 해외를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쪽팔리게 내가 처녀는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한 1년만 살다 와. 그러면 거기서 네 부인 만났다고 하면 되니 바람 펴서 재혼한 거 다 모를 거 아니야. 그 뒤에 내가 5억을 주든 내 전 재산을 주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면 그 돈 그냥 전 며느리한테 초벌을 난다. 그것도 아니고 1년을 어떻게 해외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5억을 왜 이혼한 며느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럼 전혀 내 며느리로 못 받아준다고. 10년은 지나야 강산도 바뀐다는데 2년 정도는 우습지 않니? 내가 또 팔려서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어차피 1년 정도 해외 나간다고 해서 뭐 탈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애까지 낳고 오면 시민권인지 뭔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 남편 놈은 5억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회사 퇴직하고 재산 나눈 돈으로 1년간 그 상간녀와 호의호식하면서 여행을 두루두루 즐겼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을 주셨습니다. 정말 통장에 5억이라는 돈이 딱 꽂히는데 이걸 진짜 받아도 되는 돈인가 싶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이거 진짜 저한테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라가야, 정말 미안하다. 어릴 때부터 봤던 너에게 내가 내 욕심에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지난번에 말이다.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을 때 그때 이혼을 어떻게든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너에게 저질렀을 때 말이다. 내가 아들 편을 들고 나설 게 아니었는데 아유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내 얘기해 보니까 그때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이해가 가더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니. 아이고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귀국한 전 남편은 시댁에 가서 2억 내놔 한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인 셈치고 다 줬다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셨대요. 전 남편 놈 어떻게 알았는지 바꿔버린 제 휴대폰 번호까지 찾아서 연락을 했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5억이 왜 네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야, 돈 내놔. 그 돈 내 목도 있는 거 알지? 어? 너는 이제 남남인데 나는 처식이라고. 내가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딱 기다려놓어. 어디 네 맘대로 그 돈을 다 먹어. 내 돈 내놔. 그거 모르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야. 그러므로 애초에 네 몫이라는 게 없는 돈이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내가 그 돈 받은 뒤로 2년이 흘렀잖아. 유류분 청구 소송은 1년 이내로 걸어야 한다고. 이미 기간도 다 지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야. 뭐라고?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모르지. 너 같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런 법이라도 생겼나 봐. 그러길래 잘 알아보지 그랬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도 모르니? 너는 그냥 네 팔자를 꼰 거야.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살 것이지.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거기다가 소금까지 부려?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배역망덕한 인간아. 5억을 내가 꿀꺽해서 아주 배알이 꼬여서 배 아파서 잘 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주 쌤통이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외도를 또 외도를 저질렀잖아요. 제가 남편의 두 번째 외도를 안 지 아직 3년이 안 됐으므로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복을 깨기 위해 상간녀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명확했고 저는 그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뜯어낼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의 불륜녀였던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했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네 덕에 많이 배운다. 나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돈 가지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란다 속 시원하게.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연락을 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건강하세요. 오냐, 너도 건강해라. 이제 모든 일 다 끝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알겠니?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니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최고의 복수를 해낸 것 같아서 마음만큼은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저 그 응원으로 힘내서 내일을 살아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